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락을 받은 증인이 위증을 한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무죄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한 축을 덜어내며 일단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한 시행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려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김 씨의 위증 자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남은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연주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사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데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대북송금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도 수사도 재판도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이 걸렸었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딱 절반 만인 1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증인 숫자를 비교해도 5분의 1도 안 될 만큼 사안이 비교적 간단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가장 빨리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늘 무죄 판결로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재판의 1심에서 이 유리한 결과를 받았던 건데요. 물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곧 진행될 2심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또 당장 지난주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모두 8개 사건으로 5가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최근 입금 내역을 공개하며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 지인이 돈을 냈고 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건너간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낸 걸로 지목된 인사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짝사랑하는 오 시장 좋게 해준다 하니까 돈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심을 받는 김모 씨는 자신은 공식 후원회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을 짝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후보 캠프에 들렀다가 명태균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을 유리하게 해주니 헛소리 하니까 시장이 그냥 한 그래 그냥 했나 봐요. 캠프는 명 씨와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김 씨는 돕겠다고 온 사람이니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 친분을 과시해 모질게 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그냥 시장 좋게 해준다 하니까 그래 고향놈이니까 부산하니까. 김 씨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오 시장을 비롯한 본경선 후보 4명이 1대1 토론을 이어가던 2월 중하순 등 5차례 3,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내 돈이 여론조사를 했는지 차별을 썼는지 뭔지 모르고. 이 기간 몇 차례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오 시장 캠프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캠프에 없었는데 내가 거기서 몽국을 봐서 하겠어. 대납이라면 내가 계좌로 이거 입금했겠어요? 김 씨가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일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몇 주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집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건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다른 당원 8명이었다는 당 차원의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당이 고발한다는 기사도 봤다고 주장하자 한 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켜고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충돌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친한계에서 김 최고위원을 향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으로 당대표를 공격한다고 비판하자 친윤계에선 발언권도 없는데 최고위원을 공격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폭발하자 한 대표도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친윤계를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라고 조금 숨통 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만 한 대표는 가족이 해당 글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다른 현안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논란 끝에 열린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라기보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사도광산 인근 야산에서 가해자 측은 빠진 상태로 따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특파원, 별도 추도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추도식은 사도광산에서 1km 떨어진 기숙사 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름 없는 야산 정상 부근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터만 덩그러니 남아 그 마련된 제사상이 좀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추도식은 어제 일본 측이 거부한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됐는데요. 박철희 주일대사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유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추도식을 조용히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헌화를 하고 나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뒤엔 기도를 올리거나 망자를 향해 말을 건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소회를 묻고 싶었지만 한국 외교부가 유가족이 극구 반대한다며 취재 일체를 막아서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 측이 이렇게 따로 추도식을 진행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그동안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면서 추도식은 민간단체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개최했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추도인지 알 수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이란 행사 명칭을 사용하고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묵념조차 거부했죠. 그 책임을 주최 측에 슬쩍 떠넘긴 겁니다. 주최 측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큰 기쁨이라며 노동자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자축의 메시지를 내 마치 추도식이 아닌 축하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논란의 인사를 행사에 보냈고 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정부에서 추도식의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전무관이 추도사가 아닌 인사말을 전했죠. 그마저도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사전 논의 과정에서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걸 넣자고 주장해서 우리 정부가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 추도식은 과거 가혹한 환경에서 희생된 사도광산 전체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만 부각하며 불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라며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일본 측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 현지에선 일본 정부가 사과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これは一つの戦略であって、目の前の人のこと、目の前の人の人権をきちんと考えれば謝罪の言葉は出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네,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